네, 장대한 일정의 크리스마스 특집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영수가 회를 먹고 날치기를 했다는 그런 크리스마스 특집이었습니다. 지난 방송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대대적인 외면과 이런 엄미 이런 반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모여서 특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사연이 뭐죠? 글 제목이 사연 게시판에 이제 DJ가 방송을 하려고 사연 게시판에 사연을 딱 봤더니 사연이 뭐죠? 딱 하고 봤는데 사연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노사연이라고 하죠. 죄송해요. 달이 바뀌는 동안 감각이 많이 무뎌졌어서요. 평소에도 그렇지 않냐고요? 상상에 맡길게요. 사연이 뭐죠? 먹는 건가요? 요즘 우리 이렇게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회죠. 이제 공동체, 민주당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정치의 의견을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이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들. 이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당사자. 문제를 먼저 툭 하고 던져봅니다, 저는. 제도권 안에서. 그리고 주변 반응을 살펴봅니다. 낮은 자세로. 아주 원로적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런 모습을 관망하면서 개개인 각자의 입장도 보여지지만요.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따가운 시선이 꽂히는 곳도 있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 우리 국민들이 이럴까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올리는 채팅 글 하나 별게 없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화도 내고 그 글 하나에 고민해주지도 않고 단순히 그 글 하나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글을 썼을 때에는 만만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뭔가 분위기가 잔뜩 써놓기는 했는데 다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써놓은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유는 걱정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모순투성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받아들여줄 어떤 제도나 오픈 마인드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죠. 노력하고 조언구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기력과 외면 그렇다 보면은 속으로 저 씹탱이 이런 불만만 많이 쌓이게 됩니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잖아요. 불만만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불만만 많은 것 같고 그 자체가 우리 사회 자체인 것 같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인데, 거대함을 혼자 상대로 싸운다라는 게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뭐 어떡하냐고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두를 던져봤어요. 2가지 화두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용이 논리적으로 사실이 어떤 지식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감정은 정말 손에 잡힐 것은 알겠어요. 잡힐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이 기분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뭐 어디서 부딪히고 어디가 꿀꿀한 건지 어떤 기분이라는 건지는 정말 알 것만 같아요. 참 이게 인간이 신기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또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삶이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실 끝까지 거의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문제는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모습을 바꾼다? 이 사기꾼,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똑같은 놈이 계속 암약하듯 가만히 있어 사기꾼, 암약 이런 거 얘기하니까 굉장히 친근한 느낌 든단 말입니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뭐 직장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자기가 뭔가를 주도하고 할 수 있고, 제 손에 힘을 얻고 뭐 그럴 나이가 되면 그때는 또 이게 또 문제를 살짝 바뀌어서 요즘 뭐 후배들한테 뭐 밀리는 기분,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잘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쭐해지는 기분, 나 없으면 안 돼. 가끔은 뭐 등 떠밀리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계속 바뀌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고민이라는 게 모습을 자꾸 바꾸어가는, 얼굴하고 이름은 바꾸지만 이렇게 저렇게 막 요런저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해결은 어떻게 몸으로 해서 이렇게 해소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저 뭐 이런 상황에서 죽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닐까. 또 어떻게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또 운전 포기 속도에 가까운, 이게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긁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참 그 시간이라는 게 기분이 뭐 그렇지만 뭐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99.99%의 사람들이 이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굴하지 않고 혼자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싸우고 있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한번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해결을 본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이럴 때야말로 자기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투 선수한테 있어서 밸런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권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밸런스를 지키고 있으면 반격을 하거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자기가 때리고 있는 중에도 밸런스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정타를 놓쳐서 이제 역습을 당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래요. 이 균형, 우리 삶에 있어서 밸런스, 우리 정신에서의 균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좋은 친구가 그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는 것이고, 화목한 가정이 그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설탕 찍어 먹는 이게 고구마깡처럼 입에 이렇게 싹 넣는데 달콤달콤하게 해주는 24시간 중에 잠깐씩 쓰는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취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욕해도 너 내 눈동자만큼은 날 다 이해한다, 날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들게 만드는 귀여운 개나 고양이, 나 참새, 나 도마뱀이나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순투성이, 사회와 참 숨막힐 것 같은 이 인간관계가, 공동체 속의 관계가 내 삶의 투쟁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 나의 고양이와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의 시청, 책 보기와 사실 그 잘 자란 몇 가지가 우리 삶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균형을 지킬 수 있다면은 지치지 않고 나는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당장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도 훌륭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장기전에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그 길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우리는 장기전에 특히 약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장기전에 약하면서도 또 장기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풍토가 또 있어요. 세상살이 길다고 젊었을 때 빨리빨리 쇼부 쳐봐야 돼. 빨리빨리 쇼부 쳐야지 길게 보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비웃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눈앞에 당장 닥친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확률상으로 봤을 땐 맞는데 그 이야기를 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민주당과 전반적으로 다 사회 전체적으로 화두를 던졌어요. 두 가지 화두를. 그런 화두를 던졌는데 의원님들을 보고 우리 시민들을 보고 언론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 어떤 것을 방법을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버마스가 말씀한 것처럼 공론장의 구조 변경이 진작부터 이루어졌는데 당신들의 손바닥에서만 갖고 놀려고 한 게 잘못이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진출하지 않았다라고 진출했다라고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보통 판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씁니다. 판이 바뀌었다. 먹자판, 술판, 왁자지껄판, 뭐 개판도 있습니다. 그 개판 열개자, 판을 연다. 멍멍멍 개판이 아닙니다. 개판 5분 전 아시죠? 부산에서 이제 음식 공급할 때 개판, 음식 공급하기 뚜껑을 열기 개판 5분 전이다.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음식을 공급하기 5분 전이다. 그 음식의 뚜껑을 여는데 5분 전이다라는 뜻입니다. 판을 벌리고 그런다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근데 좀 왜곡돼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까지 들어오게 만드냐. 아, 나 복잡한 거 싫은데,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껴들면은 난 뭐 이렇게 막 파고 그러진 않은데 잘 본다. 맹점을.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뭘로? 들과 관계된 그 전통성을 고수하시고 그분들의 역사성과 그분들의 뿌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원래 뿌리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반대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민변에서 하는 일은 전혀 그분들하고는 반대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전통적으로 고수하셨던 분들, 초창기 창립 멤버 51명 중에서 후발주자인 청년 변호사 모임, 그분들과 결합이 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으로 해서 창립이 됐는데요. 그때 모이지를 말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민주당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진작에 할 수 있었고 녹음도 할 수 있었는데요. 할 말이 너무나 많고 적다 보니까 노트 한 권을 다 썼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요거만 잘라서 말을 할까, 요거만 잘라서 말을 할까.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이셨던 분들이신 거고, 한마디로 초창기 하셨던 분들이시죠.
답답해서 말을 잠깐 멈췄어요.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너무 많이 적었어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니 도대체 뭐를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결론은 돈이에요. 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국민들,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은 수사하게 천재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람은 더 큰 바람으로 막고 이슈는 더 큰 이슈로 이슈화를 시키는데 일단은 성공은 했어요. 참 말 많이 적어놨어요. 진짜로. 도서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전공법으로 갑니다. 전공법. 다 연결돼 있다. 그리고 정법회 초창기 1980년대에 생겼던 조영래 변호사님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정법회. 관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 존경하거든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하나. 잠깐 이건 접어두고 다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변화된 민주당의 정치 철학적 성격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뭐 영수회담이 어쩌다 저쩌다 말씀들을 막 하세요. 영수회담으로 비춰진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정치 철학적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드려 볼까 해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도 많고 더 그러신 분들도 많은 거 당연히 압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오지랖이 넓다 보니 방송하게 됐습니다. 성격의 변화를 이번에는 이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들과 새로 입당하셔서 앞으로 국회에서 일하시게 되실 국회의원분들과 국회를 출입하실 기자분들 그리고 저널리스트 분들 이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평론 내용도 들어봤을 때 평론도 아니고 후일 그러니까 4년 뒤에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이해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와 같은 공천 탈락하시는 분들과 같은 상황은 국회에서 또 반복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요. 정치 기자나 저널리스트들도 현재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 예견이 됩니다. 심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본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뭐 지난 방송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두 연설에서 안성맞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얘기 조금 더 들어주시기를 청하는 바이고요.
저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원래 판을 판 밖에서 본다고 하면은 냉정하게 봐지잖아요. 원래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갖고 그러듯이 훨씬 더 똑똑하시고 지혜롭고 그러신 분들, 뭐 수준 높고 브레인 훨씬 뛰어나시고 인성도 좋으시고 그러신 분들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감히 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로지 민주사회를 위해서 나아갈 길과, 그러려면 이재명 의원님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 양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저는 복수 전공을 통해서 철학을 전공을 했고 그렇지만은 마취라는 과목 때문에 신경정신이라든지 뇌과학 쪽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큰 착각하고 살거든요. 저 역시도 과거에 뭐 그랬지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고 정말 같이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뭐 삼천포로 잠깐 여기다 노란 깃발 꽂고 다시 올게요. 지금 제 이야기는 먼저 이거는 은혜를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방송 시작 안 했냐고요? 네, 아직 안 했어요. 뭐 이제 이번에 이런 사안을 보면서 여러 이제 대형, 저보다 훨씬 크죠 감히, 유튜브 선배님들께서 알고 그러신 것인지 모르고 그러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소문이 확산이 돼서 나가면서 저의 발언이 많이 커졌어요. 그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주시고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뭐 이번 대표님 연임 이슈권도 그렇고 저 혼자였다면은 정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연임 이슈권은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은 뭐 그분 여론조사 돌리면 4억 든다면서요. 4억 들여서 여론조사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이제 업로드 과정에서 뭘 잘못 눌러갖고 아직 좀 미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험이 많이 들어가서 울려요. 막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내가 힘 안 들이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제 비용 안 들이고도 포함이 됩니다. 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김어준이가 나를 대신해서 4억짜리 4억 안 될 수도 있지 뭐. 어쨌든 뭐 여론조사를 돌려주었다. 거기에 64%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당대표님의 연임을 바란다. 감사합니다. 김어준 씨 땡큐. 하여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나와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주셔서 이제 이슈화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발생이 된 것이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나왔어요. 이게 저는 되게 툭툭 쳐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나를 끌어들였냐고. 나 정치에 관심 없게 살았는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데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창의적으로 뜁니다. 널뛰기 미친년 널뛰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돌려드릴 것이니 저에게 복수 따위를 생각하실 것이란 응징은 집어 넣어도 그리고 뭐 복수야 복수는 이건 아니지. 그래서 동참해주신 여러 이제 대형 채널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이제 채널을 이제 확장시키고 그러시는 데에는 많이 지장이 컸던 문제셨을 것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일매일 이제 방문하게 되고 들어가서 이제 귀로 듣고 그랬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제가 먼저 눈치채고 선배님들을 대신해서 앞으로는 제가 먼저 지르고 제가 채널이 작으니까 혹시라도 선배님들 얘기 듣고 제가 먼저 지르겠습니다. 지질게요. 제가 왈왈왈 지질게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저 잘 들어요. 말기 가끔 이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법학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인문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면은 암기를 하는데요. 문자적 텍스트만 보면은 제가 이런 텍스트 이해를 잘 못해요. 글은 그리오 중에는 중이다. 근데 숫자 이해 이런 거는 되게 잘 하는데 약간 아무튼 이해를 시켜주시면 이해는 잘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대표님 연임 문제라든지 국회의장 뭐 추대 발언에 동의해 주시고 힘드셨을 텐데 방송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해주셨던 채널 뭐 일일이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뭐 이큐 채널 선배님, 목공기 김교수 채널 선배님, 21세기 조선의열단 선배님, 그 제이컴퍼니 선배님 다 하나하나 주옥 같은 분들이신데 공격도 많이 당하셨고 막 정성우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공격받으실 때 제이컴퍼니 선배님 가셔갖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저 울면서 봤거든요. 이건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검정깃발 꽂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잠깐 옆길로 샜습니다마는 이 저희 채널의 특징이죠. 중구난방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 내외 이제 주문 형태를 보면서 위패 영정 사진을 놓지 못하게 한 모습, 그리고 근조라고 써 있었던 리본을 뒤집어 달게 하고 대통령실에서 거꾸로 달고 오게 했잖아요. 모든 게 다 이런 데에서 내포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분석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었다. 탄핵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는 이러한 문제들도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탄핵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 공천 부분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까지 연결이 되었는지 정치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정이나 위패 놓지 말라.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다 떼어놓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으로만 보자면요. 그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굴까? 글씨를 가린다. 핵심, 글씨, 근조인데 이태원 참사를 가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적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국가의 근조 상황인데 현재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근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국가의 근조 상황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누군가가. 그게 누굴까? 이 리본을 뒤집어 달게 한 사람. 그가 누굴까? 천공.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공은 헛개비다. 천공 말 들으시겠죠? 천공은 헛개비. 천공을 앞에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려고.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천공이라는 사람은 국가적으로 스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반드시 역사에 기록이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이. 리본을 거꾸로 달라라는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용화대에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국가의 근조 상황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고 왜 거꾸로 다냐는 말을 시민들은 국가의 근조 상황인데 용사는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두 번째로는 아니 용산의 일인데 그게 민주당과 무슨 일이냐. 움직였어야죠. 민주당도. 180석 몰아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결합할 수 없는 두 집단이 결합을 했다. 사실 이렇게까지 극우적으로 갈 상황은 아닌데 리본을 거꾸로 단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령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이때 당시에 이제 명단 공개 여부, 공개를 한 해 만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단 공개 여부는 법의 개념 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총리와 친분을 쌓고 그러면서 핵폐수 방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핵폐수 방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서로 허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인데 이게 기시다 총리의 뿌리는 아베 정권입니다. 아베 죽었죠. 아베 정권의 뿌리로 가보자. 그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영적 문화를 추구하고 통일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치공학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봤을 때는 통일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익 집단의 그런 걸 뛰어넘은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나 이익을 뛰어넘어서 이 윤석열 정부는 영혼을 칼질하고 있는 사무라이가 있다. 영혼의 사무라이가 있다. 자기 길도 알지도 못하는 영혼의 사무라이가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칼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있다. 법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은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한쪽은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한쪽은. 깨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뭐 애도를 범죄라고 칭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시에 그 애도의 감정, 당시에 해소되지 않았어요. 애도라는 감정이. 감정은요,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반드시 분출되고 이 감정, 쌓아놓았던 감정은요, 어디선가에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어요. 내리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아주 작은 시발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총선의 공천에서 작용한 부분 있잖아요. 당원들의 공천 부분에서 작용된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손톱만큼의 부분. 분출은 했지만 아주 작은 부분, 여드름에 터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게 터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공천 관련 부분은. 애도를 방해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잔인한, 그러니까 잔인무도한 일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무서워서 이 기세가 무서워서 기억에서 그냥 지워진 척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피해를 볼까. 무서웠다라는 건 뭐 법을 줘서 그렇다기보다는 피해를 볼까봐. 하지만 국민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에는 이런 명령을 내린 자, 이 명령을 내린 자는 평소에는 머리도 나쁘고 잔인하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잠시 잊은 척 한 거예요. 가면 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국가에서 강제로 가면을 쓰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국가에서 강제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면을 씌운 거죠. 가면을 씌웠죠. 애도의 기회를 강제로 빼앗았고, 이태원 참사가 예정된 거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도하는 시간을 돕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영혼이 벌거벗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애도하는 시간을 잘라버리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장사하는 사람, 고독해 보이려고 우울한, 쓸쓸한, 고독한 이러한 이야기로 기술을 쓰고 간혹 뭐 쓰려고 하고 자기 연민으로 막 모노드라마 쓰고 뭐 이거를 또 영화화시키고 영국화시키고 뭐 또 그런 단체나 종교 개인이 또 있을 수도 있을까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 때처럼 그럴까봐. 하지 마세요. 당신들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법의 처벌이 아니라
시민들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이런 곳에서,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때, 그러니까 채용될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종교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하거나 향후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급여의 이제 3배에 되는 금액을 이제 징수하고 다시 반납하고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동의를 하고 각서를 쓰고 보증을 세우고,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공무원 취업을 해주질 않고 제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거를 전산이라든지 수기상으로 모든 기록에 남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겠다. 두 번째, 사이언톨로지에 가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 문섹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수로 동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섹터, 통일교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교, 문섹터, 문선명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결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이 두 집단의 교집합이 있다. 두 집단 사이에 이너서클이 존재한다. 반드시. 만나기 어려운 두 집단이 만났다. 결합되지 않을 것 같지만 처리하는 방식이 전문적인 방식과 심령술사 같은 방식의 이 집합체가 있다.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을 파악해야 된다. 근데 어렵다. 그래서 멜랑콜리한데, 이 멜랑콜리라는 뜻은 뭔진 모르겠지만은 흐트러질 수 있고 자유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또 요것만 설명하고도 또 한 3, 4개월은 설명할 수 있는 멜랑콜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패스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상처는 반드시 돌아온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공천 방식이든 아주 작게 돌아온 거예요. 공천 방식은. 희생자의 얼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정사진. 근데 그 얼굴을 제거한 행위입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타자의 윤리학이라고 해서 이성이란 상호 동일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한다라고 하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도덕적 원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현대 윤리학적 원칙이 우리 모두의 이제 같은 수준, 미니멀 리콰이어먼트, 최소한의 수행 가능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윤리는 비대칭의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감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진정한 윤리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좀 어렵게 말하는 건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타자의 윤리학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옆에 이제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 이렇게 손잡고 동행하자라고 옆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넘어졌어요.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진정한 타자의 윤리감이라는 것입니다. 일으켜서 같이 동행하고 싶은 마음. 내가 무언가에 돌아본다.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만이 내가 선행을 행사하지 않는다. 나의 양심에서, 나의 심장에서 움직여서 내가 도덕적으로 명령을 내 스스로가 내려서 내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명령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담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나를 내가 부담 갖게 하는 윤리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상징적인 것이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얼굴을 본 사이는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뜻으로도 거절할 수 없는 의미도 쓰이지만은 나쁜 뜻으로도 거절의 의미가 또 쓰이기도 할 때가 있다라고 저는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의 대부분의 폭력은 얼굴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굴 제거.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 부분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쟁 나잖아요. 전쟁 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얼굴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도 밤에 하잖아요. 이게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전쟁할 때 공격 들어갈 때 밤에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 얼굴 안 보일 때 하는 이유가 이런 비윤리적 폭력이 너무 쉽게 자행되는 이유는 밤에 하는 이유는 얼굴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얼굴 안 보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인간성을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남는 인간성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만 남아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철학자 한 말이 그러니까 12구 이태원 참사도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혹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얼굴을 제거한 게.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뭐 어디에 써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이라 현대에서 그래서 영정사진을 제거한 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얼굴을 제거한 대통령의 좀 이 상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부도덕한 정부를 만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지 않았냐? 왜 막지 못했냐? 그러니까 책무를 묻는 것입니다. 잔인무도한 정권을 만드는데 당신들 180석 가지고도 막지 못했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혼자서 지팡이 짚고 우산 들고 나오시는 모습,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시고 나오실 때, 혼자 이렇게 나오실 때, 그때 많은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 왜 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냐? 우리가 뽑은 너희가 180석을 저도 일 안 해서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너희들이 뭔데 인정 안 하고 당대표 말 듣지도 않고 당대표 말 안 듣는다라는 것은 국민 떠들면서도 정작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말도 안 들으면 눈앞에 있는 당대표 말도 안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 말도 안 들을 것 아니냐. 이때 깊은 상처를 받은 지지자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강력하게 농축하고 있던 이 이미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몇 마디 이제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밑밥을 깐 겁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당황되고 닥쳤을 때는, 맞닥뜨렸을 때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적인 상황이나 뭐 그렇게 포함된 뭐 이미지 이런 거는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깊은 상처와 분노는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정부와 이 전쟁을 반대하지 않은 미국은 하나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기고를 했습니다. 하마스의 완전한 제거다. 하지만 하마스는 영원히 제거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분노이기 때문이다. 해외 철학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똑같은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분들, 당원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들이 대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분노이다.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이재명은 또 생긴다. 이재명 대표는 또 생긴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님을 싫어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자기 정당의 대표 목을 따라고 적의 손에 내준다? 이 개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당시. 이것들을 당시 목을 딸 수만 없었던 것이고 방법이 없었을 뿐이에요. 분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엄마 아빠 싸운다고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 죽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행동보다 더 나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자와 패자는 그럼 누구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뭐 평론하고 뭐 이런다는 사람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저는 뭐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나는 뭐 정치공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 철학하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철학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회학적과 결합해서 보면은 이번 총선의 승자는 좀 기분은 나빠요. 솔직한 얘기로. 범민주당 지지 세력이다. 얄밉지만. 얘네들은 얄밉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수박 플레임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박 플레임을 더 이상 말씀을 하시면은 안 돼요. 수박 플레임은 이번 선거로 인해서 끝났다.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잔존하고 있다고들 하시는데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그러니까 현역들 중에 탈락하신 분들 중에 탈락되신 분들 두 가지로 이제 탈락되신 것이거든요.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너무 절실한데, 그러니까 마치 중간에서 중재자처럼 행동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원들이나 지지자, 당원 유권자라든지 어느 쪽이 우선인가, 정당 간부, 정당의 선출직으로 나온 사람들, 어떤 의지, 어떤 부분인지 활동해야 되는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가 패자가 된 호남의 송갑석이라는 사람, 송갑석 의원님입니다. 그러니까 송 의원께서 지난번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둘란의 발언이 있었어요. 정당의 주인은 국민이다. 당원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말을 잠깐 인용해서 막 깠잖아요. 이 말을 기분 나빠서. 사실 기분 나빠서 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근 40에서 50년간 미국 정치 정당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전혀 달라요. 미국 민주당 상하이 의원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특히 민주당 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에서 이 말을 쓴다라고 하면은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정치 철학적으로 두 가지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 역사로 볼 때 과거에는 강부 정당입니다. 자신의 세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삼김시대가 대표적입니다. 보수 진보 상관없이 호족 세력을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간부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린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이런 정당 정치를 합니다. 왕 빼고요. 왕을 제외하고. 그래서 19에서 20세기에는 원내 정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때에는 이념적 대중정당이 싹을 트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핵심은 노동 문제입니다. 대중정당의 핵심은 노동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데요. 자본과 노동의 갈등을 이제 이념으로 이슈화시킵니다. 이념을 이슈화시켜서 세력화하고 이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념적 대중정당이라고 합니다. 이 이념적 대중정당은 당원이 주인입니다. 이념적 대중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념적 대중정당의 형태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몇 가지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데 보수가 괴멸되는 사건입니다. 몇 가지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보수가 괴멸하는 사건입니다. 1800년도 초반에 노예제도가 이제 해방이 되는 사건인데요. 이때는 링컨이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보수의 이제 휴그리당이라는 영국에서 온 연방 정부를 지향하는 이제 보수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이전에는 조지 워싱턴을 지향하는
북부에 이제 가진 사람 위주의 이쪽 사람들을 이제 지향하는 정당이었어요. 이분들은 끝까지 노예제도를 고수해서 개멸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개멸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당초에 등장했던 이제 공화당 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에 이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남부는 이제 민주당이었어요, 지지받았던 정당이. 근데 지금은 남부는 어떻죠? 남부가 이제 많이 공화당 쪽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바뀌었어요. 북부는 민주당이잖아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이건 이제 닉슨 때문이거든요. 닉슨 대통령.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흑인의 참정권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부는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요, 흑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공화당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노동, 자본, 이제 경제, 이런 시스템이 보수와 진보 이념을 나눈 유럽과는 미국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미국은 사람 중심의 사건 중심으로 함께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 전문 집단이 대중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설득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건데요.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미국 정치 철학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앞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원내 정당 형태의 이제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서 정치 전문가들이 이제 마구 이제 대중 정당 속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포진하면서 세력을 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고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독일이나 북유럽의 정당 정치 형태를 선호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선회를 합니다. 이때가 고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급선회하는데 어떤 식으로냐? 미국으로 선회를 합니다. 미국 정당 정치 스타일로. 그런데 이제 우리도 보수 진보가 나뉘지 않습니까? 나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좌우가 모두 원내 중심 정당으로 모두 다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 1년은 강의를 사실 해야 될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긴 내용인데 압축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간에 말도 좀 어수선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무튼 원내 중심 정당으로 대중적 이념 정당에 싹을 틔우기 전에, 그러니까 거리에서 못 들어오고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옮겨오던 중에 얘가 못 옮겨왔어요. 개별 운동권들이 개별적으로 포섭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바로 윗단계는 단체별, 그 위는 수기 민주주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체계를 갖춘 직접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러한 아래층 단계가 다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이러한 아래층 단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갈아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내 중심의 정당으로 되었는데요. 미국 스타일인데 당의 주인을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갈아탔다. 그런데 당의 주인을 누구냐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념적 대중정당은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념적 대중정당 아까 설명을 잠시 해드렸고요. 넓게 잡아도 지지자예요. 당내 간부 선출직으로 나가는 사람 포함해서 당원과 지지자 의견 실현 가능한 나는 도구로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원내 중심 정당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원내 간부 전문가들 당의 방향을 이제 짜는 정책 지부들 이런 것들을 확산해서 보면은 당원을 이제 확산시켜주는 도구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과 이제 충돌할 때 당내 중심 정당을 외치는 게 있습니다. 당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민심이 중요하지 당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미국에서도 깔끔합니다. 아주. 요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재명 당대표님의 등장으로 그런데 충돌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 충돌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상. 첫 번째가 후단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주체가 변동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올린 노사모입니다. 이 집단을 이제 만든 사람이 이제 연예인 신해철인데요. 잊혀졌죠. 예, 이제 많이 잊혀졌어요. 지지율 1%인 노무현 씨를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올렸어요. 이게 이제 막 전국구로 이제 퍼지면서 김어준 씨도 이제 노사모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 이끌어 올렸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현상을 처음 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후단협이라는 이 말도 이제 그 당시에 만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0석을 이제 만들어준 당원과 민심으로 충돌 없이 잠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새로운 권력과 미래의 권력인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기류가 서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충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충돌을 하냐? 풀뿌리의 이제 민심에서는 자연스럽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당대표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사람들은 아직 넘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생각을 빨리 해야 합니다. 내가 도구인가, 주인인가. 그래서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과 공천에 이제 통과되셔가지고 의원이 되신 분들의 뭐가 다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라면은 주인인가 도구인가를 생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생각하셔서 움직이신 분들은 살아남으신 거고 주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모두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가 아직도 있습니다. 직업군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아마 모든 이제 연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케이스예요. 어떠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연구하잖아요. 하는데 세 부류의 직업 집단이 나왔는데요.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막 허둥대고 막 이제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저널리스트들. 세 번째,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 세 집단들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리도 지식도 상아탑에서 독점하러 그러니까 생산한 수업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을 수업화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 끝났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작동이 되면서 어디에서나 하버드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예일대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옥스퍼드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진리도 지식도 상아탑에서의 독점은 끝났다. 근데 그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특정 전문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도 지식도 독점적 생산적 수업은 끝났다. 지식의 상아탑은 끝났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특정 전문가가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동안에. 집단과 전문가 중에 뭐 이제 어디가 더 옳냐 그르냐를 판단을 하기도 했고 미술 분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뭐 같아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 판단을 했어요. 뭐 미술은 일부 뭐 위장을 가리지 못할 정도고 다 경험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전문가들을 능가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뭐 원내 정당과 이념적 이제 뭐 대중 정당 정신이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주기자항장할 수 있는 정당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적 정당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혼합 정당을 어떻게 만드냐? 이 혼합 정당을 이끌어가는 세력들,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뭐 진보적, 기본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이제 휘두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이제 진보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진보 집단을 세력화된 세력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민단체, 학생운동, 어떤 뭐 네트워킹을 갖는 사회의 집단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어느 곳을 가셔도 진보 진영을 이끌 수가 없어요. 이런 뭐 시민단체, 학생운동, 어떤 네트워킹을 갖는 뭐 사회적 집단 이런 집단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에서든 진보 진영을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억울한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것,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는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접속이 가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 변동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변동의 주체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대상은 사실, 근데 저만 이런 걸 쓴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 쓰고 났더니 또 다른 분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연구자료로 논증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사실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여성들이 많고, 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좀 더 배우고 현 상황을 좀 더 고민하고, 이 고민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동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별이나 나이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안건별, 사안별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문제,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변동의 주체라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과 지금 녹색 정의당이라고 했는데, 정의당은 이제 소멸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녹색당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녹색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정의당은 진짜 끝난 것 같고 살아남았으면 하는데, 좀 본성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노회찬 씨의 정신을 좀 이끌고, 좀 얄궂은 페미니즘, 알지 못하는 페미니즘은 좀 버리고 진정한 노동개혁 같은 걸 좀 제대로 하는 정당으로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과의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안별로. 근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전문가 집단이 이루어졌냐? 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당원, 지지자하고 세부 전문가가 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사회 변동의 핵심 주체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항상, 방금 뭐라 그랬죠? 하도 지금 말을 여러 개를 했더니 까먹었는데요. 무슨 말이더라? 다시 이어가야겠다. 항상 이게 네트워킹이 가능한 사람 있잖아요. 이미 이분들 사이에서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철학 강의하잖아요. 수업하잖아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철학과 교수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훨씬 더 박사님도 계시고요. 어마어마하신 교수님들 다 계시고 더 하신 분도 계신 거, 한마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요. 제가 시간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쁘게 좀 봐주세요.
잘한 척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임이 있잖아요.